네, 안녕하세요. 양청중학교 3학년 친구들 국어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이번에 2학기 수업이 시작하게 됐는데요. 음악과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학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2학기가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노란색 주황색 교과서를 가져오면 안 되고요. 바로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하니까 이 교과서를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녹색 3학년 2학기 국어 책입니다. 네, 이 책으로 할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책이 준비됐다면 이 책을 한번 펴 볼게요. 책을 폈습니다. 보시면 우리 목차가 있는데요.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1단원은 우리 문학입니다. 2단원은 논증과 설득해서 읽기, 듣기, 말하기입니다. 3단원은 문장과 글쓰기 해서 우리 국어, 문법에 관한 거고요. 4단원은 우리 점검하고 읽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에 1단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단원은 문학과 삶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차가 가고 있는 책을 싣고 있고요. 여기서 옛날 사람, 그리고 조금 더 근대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현대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문학을 통해 그 옛날 사람의 그런 작품이었다면 그 작품의 당시 시대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 겁니다. 그걸 알고 삶에 한번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12페이지 보시면 단원의 길잡이입니다. 우리 그럼 이 대단원의 학습 목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학습 목표 1.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2.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길 바라면서 그러면 밑에 우린 지문을 한번 단원의 길잡이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면 문학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문학 교육의 또 목표는 뭐냐면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문학 작품의 당시의 시대적 배경,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서 그걸 아는 것을 통해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문학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은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작품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나 역사를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대. 작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에 그려져 있는 과거의 삶을 오늘날의 삶, 특히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읽는 것도 좋은 읽기 방법입니다. 이렇게 읽자라는 겁니다. 오늘날이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자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냐면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나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새겨볼 수 있습니다. 심청이 같은 경우는 나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고 느꼈어. 다음에 자신의 삶을 또 성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심층적으로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까지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고시조, 현대시, 현대소설 등 여러 문학작품을 감상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학작품을 감상을 하는 것을 통해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과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작품을 주체적,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태도를 길러봅시다. 이 두 줄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성찰해보는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태도를 길러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단원 한눈에 보기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1단원, 1-1단원은 우리가 시네요.
그래서 까마귀의 눈비 맞아라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박백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또 알아볼 거예요. 다음에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시를 감상을 하고 그 시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창작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깊게 이해를 해보자. 또 나아가서 오늘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해보자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껍빗단리라고 하는 전광용의 소설입니다.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소설을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고 오늘날에도 어떻게 이어져 올 수 있는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바탕으로 감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럼 오른쪽을 봅시다. 자기 점검하기. 문학은 사회를 반영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써봐요. 자, 바로 이런 거죠. 문학 작품에는 당시 사회의 모습이 담긴다는 겁니다. 작가가 살고 있는 이거는 하나 정도만 쓰면 됩니다. 참고해서 한 줄 정도만 써도 됩니다.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 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문학 작품에 나타난다는 의미죠. 다음, 과거의 삶이 반영된 신화소설을 읽고 작품의 내용에 공감한 적이 있나요? 옛날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 거 우리 1학년 2학기 때 우리 홍길동전 같은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뭔가 공감하거나 뭔가 아시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요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2줄 정도로 한번 여러분이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써봅니다. 자, 학습 목표 세우기입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읽어볼게요.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며 작품을 깊게 이해할 거야 라고 하고 나머지는 아까 다 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1-1단원에서 쏟아는 열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학습 목표는 똑같고요 쏟아는 열기 밑에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봤나요? 보시면은 자 이런 홍보물들 보면은 당시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시대였는지 보시면 60년대입니다. 까마득하죠? 뭐라고 했냐면 그 시체도 옛날 거야. 덮어놓고 나왔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쵸? 많이 나으니까 그러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말하면 거지 된다 이런 거죠. 즉 조금만 낳자라고 하는 겁니다.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그냥 할머니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 아니면 큰아버지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저희가 많아요. 형제자매가 많습니다. 그쵸? 형제자매가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없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60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아서 출산을 좀 제한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70년대를 보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둘만 낳아 기르자 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르자 해서 둘로 한정 짓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보면 딸아들 구별 말고입니다. 근데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80년대입니다. 둘도 많다. 둘도 많아. 그냥 하나만 기르자. 이때가 이제 베이비 붐이어가지고 이때가 많이 이제 70년대 이때 많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역전됐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사회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권유하는 거예요. 요즘은 저출산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출산에 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어. 쓰려고 하면 요것만 써도 됩니다.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 이런 매체나 아니면 문학작품 같은 경우, 영화 같은 경우도 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자 다음 노랫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과거의 삶을 오늘날의 삶과 비교해 봅시다. 이 노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한번 우리 들어볼게요.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네, 옛날 시절에 그런 아이들이 놀았던 놀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날 삶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거 했는데, 왜 예전에는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한 줄, 두 줄 정도 쓰면 됩니다. 이것도 책 검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볼 작품은 바로 박팽년의 까마귀 눈비 맞아 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시조. 딱 봐도 시조죠? 시조가 뭔지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우리 고유의 전형시입니다.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고려 말부터 발달됐습니다. 원래는 고려 중엽 사대부 문학으로 발생해서 그게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에서 발달한 다음에 조선시대의 주요 이제 시가로 정착을 된 다음에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날도 현대시조라고 해서 오늘날도 현대시조 시인도 있고 현대시조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만 있었던 문학 작품이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다음에 자, 3, 4조 또는 4, 4조의 3, 4조는 세 글자, 네 글자입니다. 음수율이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된 것의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이제 뭔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저번에 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 음보 말을 행을 끊어 읽는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그 소리를 끊어 읽는 단위인데 그렇게 사음보 4개로 끊어 읽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3장 6구 45자 내외의 기본형입니다. 3장과 6개의 구, 그리고 45자 45글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1, 2 요 정도 됩니다. 기본형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입니다.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시조의 종류부터 보면 됩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시조의 기본형인 3장 6구 45자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플러스 어느 정도 있지만 오늘 허용이 되어 있지만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 정해진 형태가 있다. 그래서 정형시입니다. 정형된 시조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채시라 이렇게 해서 사음보로 되고 있고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첫 번째 행을 초장, 두 번째 행은 중장, 가운데 중, 초는 이제 처음 초, 가운데 중, 다음에 종장, 끝종자에서 종료할 때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장, 첫 번째 행, 중장,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은 종장, 이렇게 3개 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장이고요. 이거 3장이고요. 장이 3개죠? 3장. 그 다음에 6구는 구가 어떻습니까? 우리 구와 절 할 때는 구는 뭐라고 했어요? 두 덩어리 어절로 이루어진 게 구라고 했죠. 이 두 어절이 구입니다. 그래서 얘가 구입니다. 그러니까 1구 해서 1, 2, 3, 4, 5, 6. 그러니까 얘가 한 줄에 2개씩 3줄이니까 2 곱하기 3은 6, 6구 2말이야. 어려워하지 마요. 45자라는 거는 글자가 45글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충 보면은 3, 4, 3, 4, 3, 4, 3, 4 여기 플러스 1, 한 글자 더 있었죠? 3, 4, 그 다음에 3, 5, 4, 3,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 4, 3, 4 또는 3, 4, 4,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중에 3, 5, 4, 3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45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평시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글자 정도의 이제 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평시조, 즉 정형시조라는 거고요. 여기서 고정적으로 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시조를 보시면 여기가 4글자인 것도 있고 여기가 2글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는 45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형시인데 가장 여기서 하나는 꼭 고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 둘 셋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즉 종장의 첫 어절, 첫 덩어리 있죠? 그러니까 맨 세 글자의 맨 밑에 줄의 첫 번째 칸, 여기 있는 것들이
즉 종장의 첫 어절은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맨 밑에 맨 왼쪽에 보시면 요게는 항상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도 있습니다. 네, 요런 시대로 길제의 시조가 있는데 여기도 34, 34, 34, 34, 35, 43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죠. 근데 연시조가 있습니다. 우리 세 줄로는 3장으로서는 얘기하는데 조금 할 말이 좀 많아. 그래서 압축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요거를 곱하기 1을 합니다. 그건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연을 옛날에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평시조가 있던 거를 두 개로 이렇게 두 연으로 됐거나 세 연, 여러 연으로 된 것이 연으로 된 시조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합니다. 얘도 보면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형태가 별로 변하지 않았죠. 그냥 곱하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양반 사대부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유교적인 색채가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를 연을 1수, 두 번째 연을 2수라고 합니다. 다음에 어시조라는 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조선 이제 후기가 되면서 어시조가 이제 생기는데요. 어시조는 한 장이 초장과 중장의 한 구절이 평시조보다 길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요거에서 여기 초장이 좀 길죠? 다음에 여기서 보면 중장이 깁니다. 읽어보면 사음절로 안 됩니다. 때문에 요 부분, 늘어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장 또는 중장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길어졌다. 이것이 어시조라고 했습니다. 이거에서 발달돼서 아유 이게 그런 거야. 임진왜란 이후에 왜 시조 그 양반들이 좀 뭐랄까 지배층들이 조금 뭐랄까 만만하게 보였잖아. 뭐야 나 쟤네들한테 양반들한테 관리들한테 나라한테 충성했지만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 없었어. 우리들 백성 지켜주는 거 없었어. 우리도 양반이 한번 써보는 시조 이렇게 잘난치 않은 거 에헴 하면서 쓰는 시조를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요게 써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시조를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그래서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시조에서 세 장 중 두 구절 이상이 엄청 길어진 겁니다. 여기도 길어지고 여기도 길어진 겁니다. 이것을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른 전개를 보면요. 이걸 한눈에 보면 됩니다. 초기에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양반 사대부 그리고 기녀 중에는 뭐랄까 예술인들 뭐 황진이라든가 이런 예술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들은 종합 예술인이면서 뭔가 학식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양반들보다 시를 더 잘 지었는데 기녀의 작품도 나중에 배웁니다. 주로 양반들이고요. 그다음에 형식은 틀에 박힌 평시조 또는 연시조입니다. 그다음에 유교적 이념, 충성, 절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지조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요. 또 강어 안정. 그다음에 이건 뭐야? 자연 친화적인 겁니다. 괄호가 안 되는데 우리 자연에 살고 싶다. 나 이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에 살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양반들 장어 살고 싶다 그런 건데 양반들이니까 맨날 글 공부하다가 지치니까 이제 자연에 살고 싶다. 관리직 하다가 지치니까 자연에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게 평민들 삶과는 좀 유리됐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와서 약간 평민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길어져서 시조 그리고 엄청 긴 사설시조까지 형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오히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민들도 쓰다 보니까 아유 뭐 무슨 자연 한정 맨날 있는 게 자연인데 무슨 뭐 충성? 아유 웃기지 마. 그냥 나 사랑 이별 힘들다.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삶이 힘들다. 뭐 현실 풍자하는 이런 현실적인 이런 것들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대에 따라서 시조가 약간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평민들로 가면서 형식과 내용도 많이 자유로워졌고 넓어졌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갈래 정리했고요. 우리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우리 시조 봅시다. 자, 요 시조인데 이 박팽년의 시조는 평시조, 연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중에 뭡니까? 네, 맞죠. 평시조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렇게 선비분이고 하고요. 조선 초기에 세조 때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요게 평시조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하는 건지도 대충 감이 왔죠. 그러면
박팽년이라고 하는 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야광 명월이 파민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이시랴. 한 번 맹세한 충절을 끝까지 지킨 박팽년.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네, 이제 박팽년이라고 하는 분은요, 조선시대의 문신이었고요.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 발탁이 돼서 일한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인 문종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셨지만, 이 문종이 돌아가십니다. 병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어떻게 아들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제 그 단종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수양대군이라는 분이 삼촌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빼앗으니까 그 단종 복위 운동에 이 박팽년이라고 하는 분은 충신이니까 단종을 우리 복귀시키자. 왕으로 다시 하자. 진정한 왕이다. 해서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처형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 여섯, 신하다. 충성스러운 6명의 신하다. 그래서 이 박팽년도 이제 사육신이라고 해서 충성의 어떤 충성과 절개를 지키는 어떤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양대군 어디서 많이 세종? 많은 들어봤는데 세종인지 세준지 헷갈려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에도 세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픽션이 많이 가미가 됐지만 가상인물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의 기반을 어느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조가 수양대군이 나오는 부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우선 요 자료 잘 쓰겠습니다. 영화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네, 여기서 이분이 이제 김종서라고 하는 이제 분이고요. 충신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허구의 인물이고요. 허구의 인물인 관상가가 허구의 인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조의 이제 수양대군의 어떤 관상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역모를 할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게 합니다. 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전학이 없어도 특별히 구하기도 하였고 세상 풍문도 좌상 어르신의 정적이라 하여 유심히 보았으나 그들 중 가장 기가 약하고 보잘것없었사옵니다. 어리석은 소리. 관삼의 관자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양은 역적의 상이야. 따라오게.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 자,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게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기죠. 그냥 흥미 위주로 한 건데 김종서 이제 라는 분이 수양대군을 조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낚인 거죠. 이 관상가가 낚였는데 실체를 알게 되고 놀랍니다. 수양 대군 납시오. 네 눈으로 보기에 남을 밟고라도 머리가 되려는 자들과 화렴치한 살생도 거리낌 없이 행할 만한 자들을 골라내라. 네. 보시면은 그 박팽년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세조가 하여가로 통해서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상 드렁치키 얽혀진들 어떠리 이래서 야 나랑 같이 지내자 내 밑으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세조의 회유에서도 나는 너희 신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형이 됐죠. 이런 그런 충신의 아이콘입니다. 자, 그럼 이 분이 그런 답가로 썼던 까마귀 눈비 맞아라고 하는 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건지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박팽년.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제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조의 제목은 모든 시조의 제목은 제목이 없기 때문에 제목을 할 때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어절, 새 덩어리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에 까마귀 눈이 맞아라고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거고 원래 제목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자 시가 평시조라 그랬죠? 그러면은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냄이라 이렇게 4어절로 3, 4, 3, 4 이런 식으로 했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신경 쓰이는 가장 주목을 끄는 그런 어떤 소재나 아니면 시어나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까마귀, 밤, 임, 일편단심, 야광명월? 이거 뭐지? 야광이 있는 건가? 야광 빛나는 건가? 야광 밤에 빛나는 거죠? 명월? 밝은 명자에 저긴데 달 월자인데 뭐지? 자, 요런 것들의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즉 상징적인 시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시어가 뭔지 한번 선생님과 함께 한번 시풀이 해볼게요.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그럼 박팽년의 시조인데 여기서 딱 보면 어떤 겁니까? 자기를 회유하려고 하는 세조 측의 그런 하여가의 답가에 대해서 내한 충절을 지켰다 이런 시겠죠. 보시면은요.
보입니다. 자,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눈을 맞았어. 까마귀 어떻게 까매? 그 까마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까마귀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렇죠? 나쁜 거죠. 까마귀가 나쁜데요. 눈비를 맞아서 흰 듯 헤었지만 이내 검어지는구나. 하얀 척하지만 나쁜 놈들이다. 까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야광 명월 뭡니까? 밤에 있는 밝은 달입니다. 밤에 밝게 빛나는 달입니다. 밤에 밝게 있죠? 밤에 밝게 빛나는 밤입니다. 빛나는 달입니다. 빛나는 달이 있습니다. 이 밤이 뭐야? 까마귀가 아니면 명월이가 어떻게 빛나? 명월이 빛나죠. 달이 빛납니다. 달이 빛나니까 이 밤인들 무서우겠냐?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는 겁니다. 어두랴 안 어두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밤에 어떤 빛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나다라고 밑에 합니다. 임향한 임금님 단종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장은 하얀 듯 보이지만 까마귀는 검다. 까만 놈들이다. 니들 고귀한 척하지만 더러운 놈들이다 이 자식들아 이런 거고, 종장은 그에 반해서 누구는 밤에도 밝게 빛난다. 밤에 그 빛나는 달 있잖아요. 그 보름달에서 쫙 달에서 햇빛을 받은 달이 막 빛나죠. 그 빛나는 달이 어떻게 밤을 밝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다? 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임을 향해서 충성을 지킨다라는 시입니다. 시는 되게 쉬워요. 보시면 이 까마귀는 그럼 뭘까? 부정적인 존재고 야광명월은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참고로 빨간색은 쓰는 거고요. 파란색도 쓰세요.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쓰고 파란색은 검정색으로 씁니다. 까마귀는 부정적 존재고요. 야광명월은 빛나는 존재니까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나다라는 거죠. 나는 충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충신이고요. 야광명월은 충신이고요. 단종 복귀 운동을 펼친 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는요, 부정적인 간신입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한 이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신척하고 고결한 척하고 왕 아니면 그 주변의 측근 높은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인 척하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까마귀다. 눈비를 맞아봤자 까맣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자신과 같이 진선한 충신은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라는 거 합니다. 이런 어두운 시련인데도 나는 이 시련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 단종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면서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럼 이 시가의 주제는 뭘까요? 단종에 대한 충성, 그렇죠? 임금에 대한 충성이 되겠죠. 변함없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노래하고 이런 거죠. 야, 니네 아무리 해봤자 까마귀들이야, 이 간신들아. 난 니네 편에 안 가. 나는 밤이에도 밤을 밝히는 그런 밝은 달처럼 계속 이렇게 꿋꿋하게 있을 거야. 나는 내가 죽어도 배신을 안 해. 나는 내 진짜 임금은 단종 임금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우리 내용 해설에 이어서 우리 운율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갈래가 뭡니까? 고시조, 옛날 시조입니다. 그럼 평시조죠? 네. 평시조는 3장 6고 45자고 몇 음보라고 그랬습니까? 사음보입니다. 그래서 초장, 사음보 다 사음보인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보시면 까마귀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눈매라 이렇게 요거는 맞습니다. 3사 같은 거 괜찮은데 선생님 이상해요. 반민들 어려우라는 3사인데 여기가 뭔가 이상해요.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형태상으로는 끊어읽기가 힘들지만 우리 갈래상 시조는 우리가 읽는 거, 읽을 때 낭송을 주로 한다고 그랬죠. 읽을 때 우리가 사음보로 끊어있기 때문에 야광, 명월이 이런 식으로 끊어있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광, 명월이 밤인듯 어두리야. 그 다음에 임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안 변한다. 이런 거죠.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시조에서는 어떤 시조건 종장의 첫 어절, 즉 맨 밑에 줄에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꼭 몇 글자라고 했다고 했어요? 3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장의 첫 어절인 임향하는 우리 읽을 때 3어절
3음절 세 글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고정되는 부분은 바로 어디입니까? 임향한입니다. 그래서 평시조고, 정형시, 사음보, 글자 수 고정은 임향한이라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갈래는 뭡니까? 이거 뭐야? 시인데 어떤 시야? 두 글자, 시조죠. 시조인데 옛날 시조를 고시조라고 합니다. 고시조고요. 또 평시조기도 하죠. 평시조입니다. 평시조고요. 제재는 까마귀, 야광, 명월입니다. 자,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충성, 절개, 지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요. 까마귀와 야광, 명월이 각각 대조적인 의미를 상징한다는 거죠. 상징적 소재인 까마귀와 부정적인 간신, 야광명월, 충신, 긍정적인을 대비해서 크게 비교해서 주제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야광명월만 얘기했으면은 좀 그런 건데 니들 그 까마귀 득실거리는 그 까마귀의 그 대조적인 이미지로 비교했기 때문에 크게 비교해서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니네보다는 이 밝은 내가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이제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리법을 써서 하자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서리법은 바로 자,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있는 부분이 그 끝에 봐서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둡겠느냐 라는데 어둡겠는가 이건데 어둡겠는 게 어두울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어둡지 않는다. 굴하지 않는다. 밝게 비친다 이런 말이고요.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할 줄이 있으랴. 변하겠느냐? 나 변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을 설치해서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변형시켜서 이 의미를 변화시켜서 강조하는 거죠. 어둡지 않는다. 근데 자신의 그런 충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썼지만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까마귀나 야광명월은 상징적인 시여다라고 했습니다. 상징법과 서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뭐 궁금한 점 있으면요. 우리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고생했어요. 네, 오랜만에 수업 들으니까 어때요? 힘든가요? 뭐 방학은 짧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만 조금 참으십시다. 참고요. 네, 힘든 거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요.